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이 된 서연희라고 합니다. 남편 한지훈과 결혼한 지 15년째, 중학교 2학년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아니, 평범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고 그 배신에 제대로 된 응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27살에 만났어요. 당시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막 입사한 29살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참 성실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말을 경청해주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연애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저는 29, 남편은 31의 나이였죠.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던 게 기억나요. 연희야, 나 진짜 열심히 살게.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게. 평생 널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신혼 초부터 남편은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거든요. 회식이 있어도 2차는 절대 안 가고 주말에는 저랑 데이트하거나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아들 한준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아들을 정말 예뻐했습니다. 밤에 애가 울면 제가 깨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분유를 타주고 주말에는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다니곤 했죠. 저는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원래는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제 결정을 존중해 줬습니다. 연희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열심히 벌어올 테니까 넌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지내. 나중에 준이가 좀 크면 그때 네가 하고 싶은 일 다시 시작해도 되고 우리 천천히 가자. 그렇게 저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틈틈이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조금씩 했어요. 문제는 결혼 8년 차, 그러니까 2017년에 터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중국 출장을 2주 정도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중국 상해 쪽에 협력사 미팅이 잡혀서 출장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길면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대. 미안해. 준이 혼자 보기 힘들면 우리 엄마 모셔올까?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7살인데 내가 못 볼까 봐? 당신 일 잘하고 와. 몸 건강히 잘 챙겨 먹고. 고마워, 여보. 내가 가서 중국 길거리 음식 구경도 하고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줄게. 준이한테 선물도 사올게. 저는 의심 없이 남편을 보냈어요. 그런데 출장 일주일째 되던 날 남편 회사 동료의 부인이자 제 친구인 은지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희야, 너 지금 시간 돼? 잠깐 통화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연희야,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엔 네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지훈이 오빠 지금 중국 출장 가 있지?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남편이 어제 술 먹고 집에 와서 실수로 얘기했는데 지훈이 오빠가 회사 후배 여직원이랑 같이 출장 갔대. 그것도 둘이서만. 그 여자가 누군지는 우리 남편도 잘 모른다는데 영업팀 신입사원이라던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여자 직원이랑 둘이서 출장을 갔다고? 언니, 그게 확실한 거야? 혹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연희야, 우리 남편이 지훈이 오빠 같은 팀이잖아. 틀릴 리가 없어.
미안해, 연희야. 내가 이런 말해서.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도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은지 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껴안으며 인사했죠. 여보, 보고 싶었어. 준이는 학교 갔어? 어, 아침에 학교 보냈어. 당신 출장 잘 다녀왔어? 힘들지 않았어? 오,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성과는 좋았어. 중국 음식도 엄청 먹고 왔고. 아, 여보,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면세점에서 샀어. 남편은 명품 브랜드 작은 파우치를 건네줬어요. 평소에는 기뻐했을 선물이었지만 그날은 그게 죄책감을 덜기 위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남편의 캐리어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호텔 슬리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든 폴라로이드 카메라였죠.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만리장성 앞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남편 옆에는 25쯤 돼 보이는 예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들고 욕실로 갔어요. 샤워 중이던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이게 뭐야? 이 사진들은 대체 뭐냐고! 당신 나한테 협력사 미팅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고? 여,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바보야? 은지 언니한테 다 들었어. 당신 여자 직원이랑 둘이서 출장 갔다는 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관광이나 다니면서 사진까지 찍고 다녔어? 나한테 선물 사온 그 돈으로 이 여자한테는 뭘 사줬는데?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회사에서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준이 생각해서라도. 준이 생각해서? 지금 우리 아들 핑계대는 거야? 당신이 우리 아들 생각을 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당신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맞아?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었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회사 그만둘게. 아니, 그 여자 당장 회사에서 내보내게 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었어요. 남편도 제 옆에서 계속 빌었고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지 않은 남편은 무릎 꿇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 준이 생각이 자꾸 났어요. 당시 7살이었던 준이에게 아빠 없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10년 가까이 경력 단절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이혼하면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죠. 결국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줄게. 대신 앞으로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리고 회식 있을 때마다 나한테 미리 얘기하고 2차 절대 금지. 출장 갈 때도 누구랑 가는지 다 보고해. 그리고 그 여자 직원 당장 사표 쓰게 하든지 다른 부서로 보내든지 해. 이 조건 다 지킬 수 있어? 당연하지. 뭐든지 다 할게. 정말 고마워, 여보. 나한테 기회를 줘서. 평생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핸드폰도 제가 언제든 볼 수 있게 했고 회식도 줄었고
그 여자 직원은 얼마 후 다른 지사로 발령났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계속 승진해서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7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며 기뻐하더군요. 여보, 이번에 회사에서 싱가포르 지사 프로젝트 총괄을 내가 맡게 됐어. 3개월 정도 장기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거 성공하면 차장 진급도 확실하대. 어때? 내가 가도 괜찮겠어? 3개월이나? 그럼 준이 중간고사도 못 보겠네. 좀 아쉽긴 한데. 당신 커리어에 중요한 거면 가야지. 우리 준이도 이제 중학생인데 이해할 거야. 미안해. 준이 중간고사 때 못 있어줘서. 내가 화상통화로라도 매일 할게. 그리고 여보, 나 이번엔 정말 일만 하고 올 거야. 걱정하지 마. 7년 전 그 일 이후로 나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았잖아. 그치? 그래. 나도 당신 믿어. 조심히 다녀와. 몸 건강 잘 챙기고. 그렇게 남편은 4월 초에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 저녁 화상통화를 했고 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현지 음식 사진이나 야경 사진도 보내왔고요. 여보, 오늘 싱가포르 유명한 호커센터라는 데서 밥 먹었어. 여기 진짜 맛있더라. 나중에 우리 같이 와서 먹자. 그래, 사진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네. 당신 혼자 먹기 아까운데? 몸 조심하고 너무 매운 거는 먹지 마. 알았어. 준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잘 다니고 있어. 요즘 미술 숙제하느라 열심이야. 준이야, 아빠 전화 왔어. 인사해. 아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준아. 아빠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엄마 말씀 잘 듣고 학교 열심히 다녀야 한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 일만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7년 전 그 일이 있은 후로 남편이 달라졌다고, 이제는 정말 반성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출장 두 번째 달 5월 초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화상통화 시간이 불규칙해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매일 저녁 9시쯤 전화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11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통화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 있었어? 아, 미안. 오늘 미팅이 길어져서 저녁도 못 먹고 지금 막 끝났어. 그래? 힘들었겠다. 그래도 저녁은 챙겨 먹어야지. 지금 룸서비스 시켜서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해외 출장이니까 일정이 불규칙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5월 10일쯤이었나요? 남편이 인스타그램에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테이블에 와인잔이 2개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먹다가 웨이터가 실수로 2개 놓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2잔 다 와인이 따라져 있고 한 잔은 립스틱 자국까지 살짝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더 유심히 보니 희미하게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까 올린 사진 봤는데 그거 어디서 찍은 거야? 레스토랑 분위기 좋던데. 아,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하면서 식사한 곳이야. 분위기 좋지? 나중에 우리 같이 와도 좋을 것 같더라. 그런데 여보, 사진에 와인잔이 2개 있던데? 누구랑 같이 먹은 거야? 아, 그거?
현지 협력사 직원이랑 미팅하면서 먹은 거야. 여자 직원인데 나이 좀 있는 분이야. 담당자가 그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었어. 걱정하지 마. 그래? 나이 좀 있는 분이라고 했지? 몇 살쯤 돼?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마흔 중반쯤? 아무튼 나이 있는 분이니까 걱정 말라니까. 여보, 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내일 다시 전화할게. 어, 알았어. 푹 쉬어. 나 요즘 예민한가 봐. 미안해. 괜찮아. 이해해. 사랑해. 전화를 끊었지만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이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진 속 와인잔에 있던 립스틱 자국은 왠지 젊은 여자가 쓸 것 같은 선명한 빨간색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또? 7년 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7년 전에도 이랬어요. 남편이 출장 갔다가 여자 직원이랑 바람 피웠을 때도 처음에는 작은 의심에서 시작했었죠. SNS 사진, 이상한 통화 시간, 어색한 대답들. 그때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남편을 믿어야지. 7년 전 일 이후로 남편이 얼마나 반성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5월 18일 금요일 저녁 은지 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연희야, 너 지금 통화 괜찮아?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어. 언니, 뭔데? 무슨 일이야? 연희야, 미안한데 내가 또 이런 전화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우리 남편이 오늘 회식에서 들었는데. 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니, 무슨 얘긴데? 어서 말해줘. 지훈이 오빠가 이번에 마케팅팀 김수진이라는 여자 직원이랑 같이 싱가포르 출장 갔대. 너 그거 알고 있었어?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김수진? 여자 직원? 같이 출장? 언니, 뭐라고? 여자 직원이랑 같이 갔다고? 어, 우리 남편이 오늘 회식에서 영업팀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들었대. 연희야, 혹시 지훈이 오빠가 너한테 말 안 했어? 언니, 김수진이라고 했어? 그 사람 몇 살이야? 어떤 사람이야? 우리 남편 말로는 29살이래. 마케팅팀 대리고. 연희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 사람이 7년 전에 지훈이 오빠랑 문제 있었던 그 여자 직원 기억나지? 은경이? 그 은경이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그때 그 얘기 나오면서 같이 했거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7년 전 그 여자의 친구? 은경이의 친구? 그럼 그때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과 남편이 3개월 동안 해외에서 같이 있다고? 언니, 잠깐만. 그러니까 7년 전 그 은경이라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 친구가 김수진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김수진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다고? 어, 우리 남편이 확실하게 들었대. 연희야,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틀림없다고 하더라. 언니, 확실한 거지? 혹시 다른 프로젝트 팀하고 헷갈린 거 아니야? 연희야, 우리 남편이 인사팀 과장이랑 친하잖아. 그래서 확인까지 했대. 이번 싱가포르 프로젝트 장기 파견자 명단 보니까 한지훈 과장이랑 김수진 대리 딱 2명만 3개월 파견 나간 거래. 다른 직원들은 다 국내에서 업무 지원하고 있고. 연희야, 미안해. 내가 이런 소식 또 전하게 돼서.
그리고 연희야, 하나 더 있어. 우리 남편 말로는 그 김수진이라는 직원이 싱가포르 출장 가기 전부터 지훈이 오빠랑 좀 가깝게 지냈다는 소문이 회사에 있었대. 작년 말부터 둘이 자주 점심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가끔 같이 커피 마시고 그랬다나 뭐라나. 연희야, 나 진짜 네가 걱정돼서 미치겠어. 7년 전 생각나서.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럼 이미 출장 가기 전부터 둘이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언니, 나 어떡해? 7년 전에 한 번 용서해 줬는데 설마 또? 연희야, 일단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냥 같이 출장 간 것뿐일 수도 있어. 근데 연희야, 혹시 요즘 지훈이 오빠 행동 중에 이상한 거 없었어? 그 말에 저는 최근 며칠 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늦어진 통화 시간, 와인잔 2개, 여자의 손이 찍힌 사진. 언니, 있어. 최근에 이상한 게 좀 있었어. SNS에 올린 사진들도 그렇고. 연희야,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 7년 전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연락처 줄까? 언니, 고마워. 근데 나 아직 믿고 싶어. 우리 남편이 또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연희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는 해둬.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원에 가고 없었고 집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7년이었어요. 저는 7년 동안 남편을 다시 믿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까요? 7년 전에 용서해 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7년 전처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나야. 잘 지내고 있어?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여보. 오늘도 미팅 많아서 좀 피곤하네. 근데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근데 여보, 거기 혼자 일하느라 힘들지. 다른 직원들은 안 왔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혼자 와서 현지 직원들이랑 협업하고 있어. 좀 외롭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혼자서 힘들겠다. 몸 조심하고 나 먼저 끊을게. 그래 여보. 사랑해. 준이한테도 잘 자라고 전해줘. 전화를 끊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7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냉정하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남편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가족카드 주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인터넷 뱅킹으로 남편 카드 내역도 볼 수 있었어요. 4월 6일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레스토랑 2인 식사 38만 원, 4월 8일 센토사 섬 케이블카 입장료 두매 6만 원, 4월 12일 면세점 여성 향수 구매 32만 원, 4월 15일 레플즈 호텔 애프터눈티 2인 18만 원, 2인 식사 두매 입장권 여성 향수, 이건 명백한 데이트 코스였어요. 게다가 법인 카드는 점심만 쓰고 저녁은 전부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편의 이메일이었어요. 집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죠. 싱가포르나 호텔,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 메일이 떴어요. 한지훈과 김수진, 12A와 12B 좌석이었어요. 나란히 앉아서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 메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같은 호텔 2개 방이 예약되어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모든 증거를 캡처하고 PDF로 저장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 호텔 예약 확인서, 카드 사용 내역 전부요. 그 다음 날 저는 은지 언니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언니에게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연희야, 이게 대체 뭐야? 이건 출장이 아니라 완전히 불륜 여행이잖아. 센토사 섬은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리고 봐, 레플즈 호텔 애프터 논티? 거기 커플들이 데이트하러 가는 곳이라고. 연희야, 너 이번엔 절대 참으면 안 돼. 언니, 나도 알아. 이번에는 안 참을 거야. 근데 언니, 내가 혼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변호사 아는 사람 없어? 있지.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가사 전문 변호사 하는 애 있어. 내가 연결해 줄게. 연희야,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해. 7년 전에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이러는 거면 그건 남자가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저는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서영 변호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40대 중반의 차분하고 똑부러지는 느낌의 여성분이었어요. 서연희님, 제가 지금까지 가져오신 자료들 쭉 봤는데요. 일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내역,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더 확실한 증거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또는 메시지 대화 내용 같은 거요. 혹시 남편분 휴대폰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내역은 확인해 보셨어요? 남편이 출장 가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근데 출장 간 후로는 확인을 못했네요. 남편분이 클라우드 백업을 사용하신다면 혹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된 다른 기기는 없으신가요?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거요. 순간 생각났습니다. 집에 남편이 쓰던 아이패드가 있었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아이패드에 카카오톡을 열어봤어요. 다행히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과의 대화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김수진이 오빠한테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고 어제 갔던 칠리크랩 맛집에 또 갈까 물어봤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오늘은 좀 더 럭셔리하게 마리나 베이샌즈 꼭대기 레스토랑에 가자고 했습니다. 김수진은 거기 예약하기 엄청 어렵다면서 남편을 최고라고 치켜 세웠어요. 그러자 남편은 우리 수진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김수진이 내일 센토사 가는 게 너무 기대된다면서 케이블카 타면서 사진 많이 찍자고 했어요. 남편은 예쁘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도 SNS에는 올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김수진은 당연하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둘만의 추억으로 남기겠다고 답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김수진에게 한국 돌아가서도 계속 만날 수 있을지 물었어요. 김수진은 당연하다면서 자기는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부터 남편을 좋아했던 거 남편도 알지 않냐고 덧붙였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은경이랑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수진이랑 같이 출장 오게 돼서 너무 좋고 7년 만에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이혼하면 자기랑 결혼할 거냐고요.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준이가 아직 어려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준이가 고등학생 되면 그때 생각해보겠다고요. 은경이라는 이름, 7년 전 남편이 바람폈던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김수진은 그 은경의 친구였고 7년 전부터 남편을 좋아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며 찍은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사진. 모든 증거를 캡처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한 후 저는 박서영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했습니다. 서연희님,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예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사진 자료도 있고요. 게다가 남편분이 이혼까지 언급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님, 저 이번에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경력단절 주부라서 당장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재산 상황부터 파악해야 해요. 결혼 전 받으신 재산이나 결혼 후 형성된 재산 중 서연희님 명의로 된 게 있나요? 저희 지금 사는 아파트가 결혼 전에 제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 제 단독 명의예요. 시세가 지금 한 8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 아파트는 서연희님의 고유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 명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모은 예금이랑 주식이 한 2억 5천 정도 있고요. 퇴직금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럼 남편 명의 재산의 50%는 재산 분할로 받으실 수 있고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육비도 남편 소득 수준 보면 월 1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기는 너무 억울해요. 7년 전에도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이렇게 배신하다니.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서영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희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복수라는 게 불법적인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회사에 알리는 거죠. 남편분이 출장을 가장해서 불륜 여행을 다녔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남편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내부 신고 시스템이 있어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죠. 다만 증거 자료가 있어야 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님이 가지고 계신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내역 같은 거 제출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니 회사에는 제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요. 그날 밤 저는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부 신고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윤리경영 제보센터라는 게 있더군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제보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귀사 영업 2팀 한지훈 과장이 현재 싱가포르 프로젝트 출장을 가장하여 마케팅팀 김수진 대리와 사적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예약 시 커플석으로 나란히 앉았고 호텔도 같은 층 옆방을 예약했으며 출장 기간 동안 관광지를 다니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또한 개인 신용카드로 2인 식사 및 선물 구매 등 사적 지출을 하였고 일부는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파일들을 첨부했어요. 항공권 예약 내역,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몇 장.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보를 한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파트 매각이었어요. 제 단독 명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남편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면 요즘 시세가 8억 정도 하는데요. 근데 왜 급하게 파시려고 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에 내놓으면 빨리 나갈까요? 7억 5천만 원 정도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거예요. 예상대로 사흘 만에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전세 살다가 집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대요. 계약금 5천만 원을 받고 6월 5일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귀국하기 닷새 전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사 준비였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남편한테 또 당했어. 7년 전처럼 또 바람 피웠어. 이사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새끼가 또? 당연히 도와줘야지. 언제 할 건데? 그 사람 6월 10일에 귀국하거든. 6월 3일쯤 하면 될 것 같아. 아들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괜찮은 빌라를 찾았어요. 전세 2억이었는데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죠. 아들 준이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엄마랑 아빠랑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 엄마, 아빠가 또 그랬어? 7년 전처럼? 괜찮아, 엄마. 나 이제 중학생이야.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엄마 편이야. 한편 남편 회사에서는 제 제보 이후로 내부 조사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은지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회사에서 난리 났대. 한지훈 과장이랑 김수진 대리건으로 인사팀에서 조사 들어갔다는데? 징계위원회 열릴 수도 있대. 6월 3일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빠가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짐을 쌌어요. 제 옷까지 아들 물건들, 생활용품들을 전부 챙겼습니다. 남편 물건은 친정 오빠 창고에 보관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6월 5일 아파트 잔금 처리가 끝나고 새 주인이 입주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와 2살배기 아기였어요. 그렇게 15년 동안 살았던 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6월 10일 남편 귀국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인천공항에 오후 5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그 시간에 새 집에서 아들이랑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도착했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 비밀번호 눌렀는데 안 맞아서 초인종 눌렀더니 모르는 남자가 나왔다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당연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그 집 팔았거든. 뭐? 미친 거 아니야? 집을 팔아? 내 동의도 없이? 여보, 지금 장난치는 거야? 어? 장난 아니야. 진짜로 그 집 팔았어. 6월 5일에 잔금 다 받고 새 주인한테 넘겼어. 4명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여보, 그래도 우리가 15년 동안 살던 집인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싱가포르에서 김수진이랑 뭐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센토사 섬도 가고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2인 식사도 하고 호텔 옆방 잡아놓고 신나게 놀았지? 카드 사용 내역 다 봤어. 항공권 나란히 앉아서 간 것도 알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 봤어. 우리 수진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지. 맞지? 말이 없네. 그리고 뭐라고 했더라? 준이가 고등학생 되면 이혼 생각해 본다고?
나 이제 당신 말 안 믿어.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다 알렸어. 익명으로 제보했지. 출장을 가장해서 불륜 여행 다닌 거. 법인카드 사적으로 쓴 거 다 증거 붙여서 보냈어. 뭐라고? 회사에?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럼 나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제발 취소해줘. 그래, 잘리면 잘리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아, 그리고 당신 짐은 우리 오빠 창고에 있으니까 찾아가. 주소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줄게. 할 얘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여보, 제발 문 좀. 아니, 연희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을 차단했어요. 10분쯤 지나서 남편한테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수십 통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지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한지훈 과장 어제 회사 인사팀에서 호출당했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받았다더라. 김수진 대리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완전 난리 쳤대. 집도 없어지고 아내한테 이혼 통보받았다고 울고불고 했다나 뭐라나. 며칠 후 박서영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희님, 남편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협의 이혼하고 싶대요. 남편 측에서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40%, 양육비 월 80만 원 제시했어요. 안 돼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50%, 양육비 월 100만 원 아니면 재판으로 가겠다고 하세요. 일주일 후 남편 측에서 제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재판 가면 더 불리할 게 뻔했겠죠. 조정 기일 날 법원에서 남편을 처음 마주쳤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연희야,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야 돼? 미안해. 회사에서도 지금 감봉 3개월에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 김수진은 아예 사표 냈고 나 이미 충분히 벌 받았어. 그건 당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야. 나는 이혼할 거야.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1억 2,500만 원, 양육비 월 100만 원, 양육권 모 서연희.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희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 지금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집도 없고 가족도 잃었어. 그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했겠지. 근데 당신은 했잖아. 2번씩이나. 양육비 잘 보내. 밀리면 법적으로 조치 취할 거야. 저는 남편을 뒤로 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7월 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총 1억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작업 환경을 만들었어요. 집 작은 방을 작업실로 꾸미고 고성능 컴퓨터와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디자인 회사 선배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연희야, 네가 다시 일 시작한다니 반갑네. 마침 우리 회사에서 외주 디자이너 찾고 있었는데 한번 해볼래? 처음 받은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제출했고 선배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한테서 받은 양육비 1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둘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10월 한 중소기업에서 저에게 정규직 제안이 왔습니다. 서연희님, 저희 회사 디자인팀 팀장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연봉은 5천만 원 선에서 협의 가능하고요. 아들과 상의했습니다. 엄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중학생이야.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해.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1월부터 정규직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12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나야. 오늘 준이 양육비 송금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냈어. 연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디자인 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그래, 잘 됐다. 연희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 매일매일이 후회 연속이야. 회사에서도 완전히 왕따 당하고 친구들도 다 나한테 등 돌렸어. 김수진이도 연락 끊었고 나 진짜 다 잃었어.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이제 네 과거야. 너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해. 양육비만 잘 보내줘. 알았어. 연희야,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나 15년 동안 너랑 결혼 생활했던 거 후회하지 않아.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만 후회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엄마, 올해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작년에는 아빠랑 엄마가 자꾸 싸워서 분위기 안 좋았는데 올해는 우리 둘이라서 더 편하고 좋아. 엄마도 그래. 준아, 내년에는 우리 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럴 거야. 우리 행복할 거야. 여러분, 제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7년 전에 한 번 배신당하고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7년 후 또다시 저를 배신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약하게 나오면 상대방은 저를 우습게 본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에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집을 팔고 회사에 제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도 똑같이 배신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혼 후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아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